겉보기엔 진짜 근육질에 엄청나게 건강한 운동선수인데 막상 정밀 검사를 딱 해보니 심장으로 가는 혈관의 90%가 꽉 막혀 있는 상태. 아, 헉소리 나죠. 그쵸. 겉으로는 뭐 아무 증상이 없지만 당장 내일 쓰러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 분석을 함께 따라오고 계신 대표님들이라면 이 선수가 그저 몸이 좋다고 칭찬만 하실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하죠. 당장 수술 때부터 알아봐야 정상입니다. 맞아요. 아마 당장 수술부터 시킬 겁니다.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 기업의 재무나 세무라는 세계를 들여다보면 이와 똑같은 일이 진짜 매일 벌어집니다. 장부상으로는 엄청난 돈을 버는 흑자 기업인데 그 보이지 않는 구조적 리스크 때문에 내부에서는 피가 거꾸로 솟고 있는 거죠.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우리는 보통 명확하게 눈에 보이는 현상만 좀 믿으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눈에 보이는 게 전부 같으니까요. 네네. 매출이 오르고 통장에 현금이 막 조금씩 쌓이면 기업이 건강하다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업으로 치면 이게 바로 재무적 동맥경화거든요. 눈에 보이는 현상이랑 그 진짜 원인이 완전히 달라서 진단 자체가 아주 탁하고 복잡한 늪처럼 느껴지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 테이블에 놓인 이 자료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프리미엄 경영 컨설팅 그룹이죠. 에브리오스가 작성한 가상의 A기업 경영진단 리포트입니다. 보통 기업 컨설팅 자료들 보면 단순히 작년 세금 얼마 냈으니까 올해는 이렇게 좀 줄여보자. 아니면 당장 현금 융통이 급하니까 대출을 좀 알아보자. 약간 이런 단편적인 처방전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사실 현장 나가보면 10중 8구는 다 그렇게 접근하죠. 맞아요. 그런데 이 리포트가 제시하는 기업 구조 통합 설계라는 개념은 접근법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네, 저도 이 리포트의 방법론을 쫙 분석하면서 상당히 놀랐는데요. 여기서 에브리어스만의 그 분석의 깊이를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대부분의 컨설팅은 단연도 재무제표 딱 한 장, 그러니까 작년 성적표 하나만 달랑 놓고 보잖아요. 네, 보통 결산서 하나 가져오라고 하죠. 그렇죠. 하지만 에브리어스는 본사에 구축된 자체적인 그 백오피스 시스템 알고리즘을 통해서 무려 과거 5년치의 재무 데이터랑 4대 보험 내역을 통째로 교차 검증합니다. 잠깐만요. 5년치 데이터를 전부 스캐닝한다고요?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사실 작년에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아, 그게 작년 데이터만 딱 보면 결과만 알 수 있거든요. 근데 5년치 데이터를 교차 분석하면 그 원인과 흐름이 쫙 보이기 때문입니다. 재무제표 겉면에는 절대 드러나지 않는 숨겨진 부채라던가 세무조사 리스크의 씨앗, 그리고 과거에 아깝게 놓쳐버린 세제 혜택의 패턴들, 이런 것들은 긴 시간의 맥락 속에서만 그 정체를 드러냅니다. 아, 흐름을 봐야 된다. 네, 나무 한 그루의 상태만 딱 보는 게 아니라 그 숲의 토양 성분이랑 기후 변화까지 전부 분석해야 근본적인 리스크를 뿌리째 뽑아낼 수 있는 거죠. 아하, 무슨 말씀인지 딱 이해가 가네요.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 리포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오늘 우리가 해보할 금속 표면 처리 업체, 가상의 A기업의 2024년 결산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서 백오피스 시스템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암세포를 찾아내고 또 최적의 방향성을 도출하는지 그 과정을 뜯어보죠. 네, 아주 흥미로운 케이스입니다. 먼저 겉보기 스펙부터 말씀드릴게요. A기업, 진짜 엄청난 알짜 회사입니다. 2024년 매출이 자그마치 23.8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무려 14.1%예요. 와, 14.1%요? 동종업계 평균 이익률이 보통 한 5% 남짓인 걸 감안해보면 이거 진짜 3배나 뛰어넘는 압도적인 흑자거든요. 이 정도 지표면 사실 대표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축배를 들어야 마땅한 상황이죠. 그러니까요.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대표님들도 속으로 야, 우리 회사가 이 정도면 당장 오늘 소고기 굽고 파티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에브리어스 리포트의 진단 결과는 아주 차갑습니다. 오히려 치명적인 경고등을 삑삑 켜고 있어요. 맞습니다. 에브리어스의 백오피스 시스템이 스캐닝을 쫙 돌려보니까 이 회사는 현재 이른바 승자의 저주 구간에 아주 깊숙이 진입해 있었습니다. 승자의 저주요? 네,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자본금 1억 원 대비 무려 1158%나 꽉꽉 쌓여버린 11.5억 원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었습니다. 아, 잠깐만요. 용어가 조금 깁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거 단어 뜻 그대로 풀이해보면 회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걸 주주한테 배당하거나 임직원 급여로 빼지 않고 회사 창고에 그냥 차곡차곡 쌓아둔 돈, 뭐 이런 뜻이잖아요. 네, 아주 정확합니다. 아니 흑자를 내서 돈이 쌓였으면 당연히 좋은 거 아닌가요? 이게 왜 저주라는 거죠? 사실 현실의 지갑에서는 돈이 많으면 무조건 좋은 게 맞죠. 하지만 세법의 세계에서 그 창고에 쌓여있는 돈은 회사의 덩치, 즉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무지막지하게 키워버리는 강력한 스테로이드 역할을 해버립니다. 아, 주식 가치가 올라가는군요. 네, 국세청은 비상장 회사의 가치를 평가할 때 회사가 가진 순자산과 순이익을 기준으로 삼거든요. 이 11.5억 원의 잉여금이 순자산으로 고스란히 쩍하니 잡히면서 A기업의 주식 가치는 회사 설립 시점 대비해서 무려 15배나 폭등해버렸습니다. 와, 15배요. 네, 액면가 10,000원짜리 주식이 순식간에 15만 원이 된 겁니다. 아니 근데 뭐 이게 상장회사도 아니고 시장에 내다 팔 주식도 아닌데 가격이 오르든 말든 무슨 상관입니까? 대표님들 보통 신경 안 쓰시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진짜 많은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푹 빠지시는 함정입니다. 이 팽팽하게 빵빵하게 부풀어 오른 풍선이 터지는 타이밍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게 언젠데요? 바로 대표님이 연세가 좀 드셔서 이 알짜 회사를 자녀한테 물려주려고 할 때, 그러니까 가업 승계를 할 때 무시무시한 폭발력을 발휘합니다. 아, 세금. 맞습니다. 주식 가치가 비정상적으로 너무 높다 보니까 자녀가 이를 물려받을 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상속세나 중요세 폭탄으로 돌아오는 거죠. 와, 끔찍하네요. 심지어 세금 낼 현금이 없어서 정작 물려받은 그 알짜 회사를 남한테 눈물을 머금고 헐값에 팔아야 하는 아주 기막힌 비극이 실제로 아주 빈번하게 벌어집니다. 진짜 무서운 이야기네요. 회사를 방만하게 운영한 게 아니라 너무 열심히 경영해서 흑자를 낸 죄밖에 없는데 그게 훗날 가족의 목을 꽉 조르는 밧줄이 된다는 거잖아요. 게다가 제가 리포트를 뒤로 더 넘겨보니까 과세 표준이 2억 원을 돌파하면서 법인세 한계세율도 9%에서 19%로 껑충 뛰었더라고요. 맞아요. 가만히 앉아서 세금을 2배 넘게 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야, 이거 진짜 억울하겠는데요. 네, 그래서 표면적인 성공 이면에 꽁꽁 숨겨진 이 세무적 시한폭탄을 당장 제거하는 엑시트 전략, 즉 출구 전략이 너무나도 시급한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다른 미스터리를 하나 파헤쳐 보죠. 장부를 보니까 또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A 기업이 돈을 엄청 잘 벌었다고 했잖아요. 네, 엄청난 흑자죠. 장부상 순이익이 2.77억 원입니다. 그런데 실제 통정에 찍힌 현금 흐름, 그 전문용어로 CFO라고 하죠. 이거 보니까 1.87억 원 뿐이에요. 거의 1억 원에 가까운 돈이 서류상에는 분명히 있는데 통장에는 없습니다. 이 돈 대체 어디로 증발한 겁니까? 여기서 법인의 아주 고질적인 병폐가 등장합니다. A기업 장부를 백오피스 시스템으로 쫙 뜯어보니까 무려 4.02억 원의 다지급금이 쌓여 있었습니다. 가지급금요? 네, 쉽게 말해서 회사 통장에서 돈이 분명히 빠져나가긴 했는데 명확한 영수증이나 지출 증빙이 없는 돈입니다. 영업관행상 리베이트로 쓰셨든 아니면 대표님이 진짜 급해서 개인적으로 잠깐 쓰셨든 국세청은 사정을 봐주지 않거든요. 증빙이 없으면 이거 전부 대표가 회사에서 개인적으로 빌려간 돈으로 둔갑해버립니다. 이거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좀 해보겠습니다. 배관에 구멍이 나서 물이 줄줄 새고 있는 유령 누수 현상 같은 거네요. 물은 분명히 샜는데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이 누수를 대체 어떻게 처리합니까? 아주 치명적으로 처리합니다. 세법은 이렇게 봅니다. 법인이 대표한테 4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줬으니 당연히 이자도 받아야지. 이렇게 간주하거든요. 이자를 내놔라. 네, 이걸 인정이자라고 부르는데요. A기업의 경우 매년 법정 이자율 4.6%를 곱해서 무려 1,700만 원이라는 가짜 이자가 발생합니다. 조사 타격 1순위 아닙니까? 정확합니다. 매년 그 불필요한 현금이 세금으로 허공에 증발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요. 이 가지급금이 떡하니 쌓여 있다는 것 자체가 세무당국한테는 우리 회사 회계가 아주 불투명합니다. 이렇게 광고하는 꼴이거든요.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방송 듣고 계신 당신, 즉 대표님의 입장에 빙의해서 반론을 한번 제기해 보겠습니다. 네, 해보시죠. 리포트 뒤쪽을 보니까 대표님이 과거에 회사가 되게 어려울 때 개인 돈을 털어넣은 가수금이 무려 12.85억 원이나 있더라고요.
아니, 대표가 회사에 빌려준 내 돈이 12억 원이나 있는데 회사가 대표한테 빌려줬다고 치는 가지급금 4억 원쯤이야. 그냥 장부에서 서로 퉁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진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뭐 단순히 장부상에서 상계 처리를 그냥 해버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에브리어스의 재무구조 정비 스킬은 그런 단순한 1차원적 계산에 절대 머물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에브리어스는 백오피스 시스템을 통해 이 가수금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출자 전환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출자 전환이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12억 원의 빚을 쿨하게 포기하는 대신에 회사의 주식을 새로 발행해서 받는 방식, 그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냥 퉁치면 편한데 굳이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이걸 아주 큰 그림, 즉 전체 재무 메커니즘이랑 딱 연결해보면 정말 기가 막힌 전략이거든요. 회사 입장에서는 당장 갚아야 할 부채 11.85억 원이 한순간에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고스란히 자본금으로 바뀌어요. 아, 부채가 자본이 된다. 그렇죠. 부채가 확 줄어들고 자본이 쑥 늘어나니까 기업의 부채 비율이 극적으로 아주 예쁘게 낮아집니다. 아, 빚이라는 무거운 배당을 그냥 내려놓는 수준이 아니라 그 배낭이 온전히 회사의 튼튼한 기초 체력으로 흡수되는 거군요. 빙고. 은행이나 신용보증기관이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딱 열어볼 때 이 회사 엄청나게 튼튼한 초우량 기업이네 이렇게 탈바꿈하는 겁니다. 이 완벽한 상태를 딱 만들어 놓고 에브리어스는 나중에 저금리 정책 자금을 대규모로 땡겨오는 시뮬레이션까지 쫙 연결을 합니다. 그렇게 조달한 아주 싼 이자의 돈으로 회사의 고금리 대출을 갚거나 아니면 시설 투자를 하는 거죠. 아, 단순한 장부 정리가 아니라 회사의 자금 조달 혈맹을 아예 뻥 뚫어버리는 거네요. 숫자를 지우는 게 아니라 회사의 체질 자체를 개조해버립니다. 맞습니다. 그게 통합 설계의 핵심이죠. 자, 그럼 가장 골치 아픈 두 가지 거대한 쓰레기가 남았습니다. 11.5억 원의 미처분 이익 잉여금, 그리고 4.02억 원의 가지급금. 제가 여기서 또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니, 그냥 회사 돈을 대표님 급여로 확 다 빼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올해 연봉 10억 원 책정해서 아주 화끈하게 딱 받으면 회사에 쌓인 잉여금도 팍 줄어들고 그 받은 돈으로 가지급금 4억 원도 탁 갚으면 완벽하잖아요. 허허, 만약 진짜 그렇게 하신다면 당장 다음 달에 국세청에서 최고 45%에 달하는 소득세 누진 폭탄 고지서를 턱하니 보내올 겁니다. 10억 원을 빼면 절반 가까운 4.5억 원이 그냥 세금으로 허공에 날아갑니다. 이건 아무런 전략도 구조도 없는 진짜 하수들의 방식이죠. 헉, 45%요. 절반이 날아가네요. 그렇죠. 바로 여기서 에브리어스가 자랑하는 통합설계 로드맵의 마법이 본격적으로 공개됩니다. 오, 드디어 나오는군요. 최고 45% 세금을 싹 피하면서 돈을 안전하게 빼내는 마법. 그거 어떻게 하는 건가요? 에브리어스는 동일한 현금을 법인에서 빼내더라도 그 돈에 붙는 소득의 꼬리표를 아주 다르게 붙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급여 하나에만 올인해서 그 무서운 누진세의 직격탄을 맞는 게 아니고요. 급여, 배당, 그리고 임원 퇴직금, 이 세 가지 소득의 성격을 정교하게 견합한 3웨이, 즉 세 갈래의 소득 분산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3웨이 분산, 그러니까 급여, 배당, 퇴직금으로 쪼갠다. 구체적으로 수학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아주 극단적인 예로 법인에서 똑같이 2억 원을 대표 개인에게 가져온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이걸 아까처럼 급여로만 2억 원을 쭉 빼면 아주 높은 소득세율 구간을 빵 맞아서 세금 다 떼고 손에 쥐는 실수령액은 1.3억 원 남짓입니다. 7천만 원이 세금이네요. 그렇죠. 하지만 이걸 급여 1억 원, 배당 5천만 원, 퇴직금 5천만 원 이렇게 세 바구니로 쪼개서 구조를 설계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이 줄어드나요? 네. 배당 소득은 2천만 원까지는 15.4%로 분리과세가 딱 되고요. 퇴직금은 장기간 뼈 빠지게 일한 대가로 국가가 인정을 해줘서 일반 소득세랑 합산이 안 되는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실효세율이 10%대에 불과하죠. 이렇게 바구니를 전략적으로 나누면 세후 실수령액이 무려 1.6억 원을 훌쩍 넘습니다. 와, 똑같은 2억 원이라는 회사 돈을 꺼내는데 어떻게 쪼개느냐에 따라서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3,200만 원이나 차이가 나는 거군요. 맞습니다. 백오피스 시스템이 이 최적의 비율을 다 찾아내는 거죠. 그런데 전문가님, 여기서 또 의문이 하나 듭니다. 퇴직금 세율이 낮은 건 알겠는데 임원이 일반 직원들처럼 퇴직금을 막 수억 원씩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국세청이 딱 보고서
당신 대표니까 퇴직금 조금만 받아 이렇게 딴지 걸면 어쩌죠?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진짜 그래서 아무런 준비 없이 퇴직금만 왕창 가져가면 국세청이 이를 절대 인정하지 않고요. 전부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때려버립니다. 오히려 혹 때려다 혹 붙이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를 완벽하게 방어하기 위해 에브리어스는 합법적인 보호막을 먼저 딱 칩니다. 바로 회사 내부의 헌법이라 불리는 정관, 개정을 하는 겁니다. 정관이요. 네. 일반 직원들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잖아요. 하지만 임원의 퇴직금은 오직 주주총회에서 정한 정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에브리어스는 이 정관에 일반 직원의 3배수까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아주 합법적인 CEO 플랜 조항을 정밀하게 삽입합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이 나중에 딴지를 걸기 전에 주주들의 합의된 규칙인 정관을 세법이 허용하는 최대치로 미리 딱 고쳐놓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A기업의 경우 이 정관, 개정이라는 텍스트 딱 몇 줄을 수정하는 것만으로 무려 4.2억 원의 퇴직금을 합법적인 비용으로 털어낼 수 있는 권리를 확실하게 확보하게 됩니다. 잠깐만요. 지금 제 머릿속에서 거대한 도미노가 막 맞춰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 들으며 분석을 함께 따라오고 계신 예비 파트너님들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아까 우리가 골칫거리라고 불렀던 유령누수, 즉 가지급금이 4.02억 원이었죠? 네, 맞습니다. 4.0이요. 그런데 방금 정관, 개정으로 멋지게 만들어낸 퇴직금 재원이 4.2억 원입니다. 오, 핵심을 정확히 찌르셨네요. 그럼 이 퇴직금을 당장 현금으로 다 받아가는 게 아니라 그 4.2억 원의 퇴직금 권리로 회사가 대표한테 받을 돈인 4.02억 원의 가지급금을 한 방에 상계 처리해서 빚을 확 털어버리는 거네요. 가지급금 리스크 완전 제거. 완벽한 이해입니다. 빚이 싹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도미노는 멈추지 않습니다. 퇴직금이라는 비용 처리를 통해서 회사 바깥으로 4.2억 원의 돈이 합법적으로 빠져나간 셈이 되잖아요. 그러면 장부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죠? 회사 창고에 너무 꽉꽉 쌓여서 터지기 직전이었던 11.5억 원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딱 그만큼 훅 줄어들게 됩니다. 와, 팽팽했던 풍선에 합법적으로 바람을 확 빼버리는 거군요. 잉여금이 줄어드니까 미친 듯이 15배나 올랐던 비상장 주식 가치도 뚝 떨어지고요. 게다가 세무조사의 1순위 타겟이었던 가지급금 꼬투리도 싹 사라졌으니 국세청이 털고 들어올 명분도 완벽히 방어되는 거네요. 와, 이거 진짜 미쳤습니다. 짜릿하죠. 네, 급여 쪼개기, 정관 개정, 퇴직금 3개, 주식가치 하락. 이 모든 톱니바퀴가 하나씩 착착 맞물려 돌아가면서 기업의 모든 리스크를 통째로 갈아버리는 정말 유기적인 구조 설계입니다. 네, 이게 바로 에브리어스가 말하는 통합 설계의 진짜 위력입니다. 정책 자금 따로, 세무 환급 시뮬레이션 따로, 노무 따로 이렇게 파편적으로 보면 절대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하나의 구조로 딱 연결하니까 완벽한 해결책에 노출되는 거죠. 자, 방금 주가가 뚝 떨어졌다고 하셨죠. 네네. 여기서 이 리포트의 최종 보스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바로 가업승계 방어입니다. 아까 방송 초반에 자녀한테 회사 물려줄 때 터진다고 했던 그 무시무시한 세금 폭탄이요? 네, 앞선 단계의 도미노를 쫙 통해서 인위적으로 하지만 아주 합법적으로 회사의 주식 가치를 바닥으로 쫙 낮춰놨잖아요. 네, 풍선 바람 뺐죠. 바로 이 타이밍, 즉 주가가 가장 싼 이 기막힌 순간에 10년 중장기 가업승계 마스터 로드맵을 가동하는 겁니다. 에브리오스 백오피스 시스템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만약 아무 대책 없이 예전 주식가치 그대로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내야 할 세금이 무려 6.4억 원이었습니다. 6.4억 원이요? 진짜 살고 있는 집 팔고 공장 기계까지 다 팔아야 세금을 낼 수 있겠네요? 네. 그런데 주가를 최대한 떨어뜨린 상태에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조세특례 제한법상의 가업승계, 증여특례 제도를 절묘하게 결합시킵니다. 정부 혜택을 끌어오는군요. 그렇죠. 이 제도는 고용을 유지하고 회사를 잘 물려받겠다는 조건 하에 정부가 증여세를 엄청나게 깎아주거나 유예해주는 착한 제도입니다. 백오피스 시스템의 시뮬레이션 결과 그 끔찍했던 6.4억 원이던 세금을 무려 93%나 절감된 4천만 원으로 소멸시켜버립니다. 6.4억 원을 4천만 원으로요. 아니 근데 전문가님, 정부가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세금을 6억 원이나 깎아주지는 않을 텐데요. 요건이 되게 빡빡한 거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깐깐한 사후 관리 요건이었죠. 대표직을 유지해야 하고 지분을 중간에 팔면 안 되고
직원들 고용도 일정 수준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주가를 미리 바닥으로 낮춰놓지 않았다면 아무리 이 특례를 보다도 기본 세금 자체가 워낙 커서 자녀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을 거란 점입니다. 잘 낮아진 주가와 정부의 특례 제도가 완벽하게 만났기 때문에 4천만 원이라는 기적 같은 숫자가 산출된 겁니다. 아, 세금을 소멸시켰다는 표현이 진짜 딱 맞네요. 그리고 제가 리포트를 마지막까지 쭉 읽어보니까 단순히 앞으로 나갈 돈을 막는 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국세청 금고에 쿨쿨 잠들어 있던 숨을 환급금도 싹 다 찾아오던데요. 맞습니다. A기업의 과거 5년치 재무 데이터를 아주 샅샅이 스캐닝해보니까 금속 표면 처리라는 정말 훌륭한 제조 기술이 있는데도 R&D, 즉 연구개발세 공제를 단 1원도 못 받았더라고요. 기술은 분명히 있는데 서류상 기업 부설 연구소 설립 같은 공식 인증이 없어서 혜택을 허공에 다 날리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당장 연구소를 설립하도록 세팅을 합니다. 하지만 에브리오스는 이렇게 미래만 대비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 5년치 세금 중에서 우리가 잘 몰라서 잘못 낸 돈이나 못 받은 혜택을 돌려달라고 국가에 정당하게 요구하는 경정 청구를 함께 진행합니다. 아, 과거의 돈도 찾아온다. 네, 특히 이 리포트 작성 시점에서 2020년 귀속분 세금은 3월 31일이면 법적으로 아예 영구 소멸될 위기였거든요. 이걸 백오피스 시스템이 선제적으로 딱 캐치하고 기획해서 수천만 원의 현금을 회사 통장으로 바로 환급받도록 구조를 설계한 겁니다. 와, 진짜 이 잡듯이 아주 징하게 파고드네요. 근데 전문가님, 솔직히 이쯤 되면 이 리포트를 만든 분들의 뇌 구조가 너무 궁금해집니다. 하하, 그런가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과거 5년치 데이터 분석, 11.5억 원의 비상장 주식 가치 평가, 3웨이 소득 분산의 세금 구간 쪽에서 계산, 출자 전환에 따른 부채 비율 변동 시뮬레이션, 가업 승계 증여 특례 요건 확인, 거기에 R&D 경정 청구 환급 시뮬레이션까지 이걸 대체 사람이 어떻게 다 계산합니까? 이 컨설팅 진행하는 파트너분들은 매일 PC방 페인처럼 엑셀만 돌리다가 코피 쏟고 밤새는 거 아니에요? 아주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에브리오스만의 압도적 파트너 시스템의 진가가 확 발휘됩니다. 오, 어떤 시스템이죠? 방금 말씀하신 그 모든 복잡하고 정밀한 세법 계산, 얽히고 설킨 방대한 데이터 교차 분석, 이거 현장을 뛰는 파트너가 직접 엑셀 돌리면서 머리 싸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 진짜요? 그럼 누가 합니까? 에브리오스 본사에 구축된 강력한 알고리즘인 백오피스 시스템이 아주 완벽한 진단 보고서와 최적의 절세 및 자금 시뮬레이션 리포트로 쫙 산출해줍니다. 아, 그러니까 가장 무겁고 복잡한 수학 문제나 세법 규정 검토는 본사의 인공지능 같은 백오피스 시스템이 알아서 다 풀어준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 완벽한 분업 덕분에 에브리오스의 파트너, 즉 현장의 컨설턴트들은 복잡한 서류 작업이나 계산식에 파묻혀서 귀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오, 그럼 이 파트너님들은 현장에서 대체 무엇을 하느냐? 오직 고객사 대표님의 비즈니스 고민을 아주 깊이 듣고 공감하며 시스템이 뽑아준 그 차가운 숫자의 의미를 대표님이 이해하기 쉽게 싹 번역해서 회사가 가야 할 최적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일. 오직 이 소통에만 100% 집중할 수 있습니다. 계산은 시스템이 하고 사람은 고객의 마음과 비즈니스의 미래를 연결하는 거죠. 이것이 에브리오스가 가진 진짜 압도적인 경쟁력입니다. 와, 시스템은 데이터를 씹어먹고 파트너는 고객의 마음을 움직인다. 이거 정말 멋진 통찰입니다. 자, 오늘 에브리오스의 경영 진단 리포트를 통해서 A 기업의 사례를 낱낱이 해부해봤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23.8억 원의 매출 흑자, 그 이면에 회사를 갉아먹는 치명적인 세무적 올가미들이 어떻게 교묘하게 숨어 있는지 아주 똑똑히 봤죠. 네, 진짜 소름 돋죠. 그리고 그걸 해결하려면 반창고 하나 대충 탁 붙이는 단편적 조치가 아니라 톱니바퀴가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하나의 통합된 구조 설계가 왜 필수적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네, 나무의 잔가지 하나를 가위로 자르는 게 아니라 숲의 생태계를 통째로 바꿔야만 기업이 생존하고 승계될 수 있다는 걸 완벽하게 증명한 리포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 테이블 맞은편에서 저희의 심층 분석을 끝까지 따라와 주신 대표님들 그리고 예비 파트너님들께 마지막으로 묵직한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대표님,
혹시 지금 당장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 현장에서 피땀 흘려 일하고 계신 그 노력이 정교한 엑시트 구조가 없어서 훗날 사랑하는 가족과 평생 일군 회사의 목을 조르는 밧줄을 열심히 짜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회사의 과거 5년치 습전은 지금 조용히 어떤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까? 에브리오스는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분석을 통해 구조를 설계하고 성장을 연결합니다.